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투자자산부터 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타 기업을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그런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첫 번째가 장기 금융상품. 이건 이미 다 배우신 거죠. 장기 금융상품. 유동자산에서 뭐 배우셨어요? 단기 금융상품하고 똑같죠?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 1년 이내면 이쪽 거겠죠?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 이건 금융상품 중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걸 주석으로 알려달라고 하고요. 첫 번째가 요 속에 장기성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인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그 중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거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런 이름은 원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없는 이름인데 실무상은 이렇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나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예금, 양건예금 등이 있을 때는 특정 현금과 예금을 씁니다.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주로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가 특정 현금과 예금에서 출제된 형태. 그리고 이제 장기성 예금은 여기 반대는 뭐겠어요? 정기 예금과 또는 적금 이런 것들이 있겠고 나머지 기타 제예금이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볼게요. 두 번째가 매도 가능 증권. 우리 유동자산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배우셨죠? 단기 매매 증권. 여기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이 있겠죠? 투자자산. 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시고,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주식의 형태인 지분증권이 있을 수 있겠고,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증권인 형태가 있을 텐데, 이 본서에서는 지분증권의 형태인 주식의 형태만 살펴보자라고 하고 있네요. 채무증권의 형태인 이 사채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취득했을 때는 굉장히 회계 처리가 복잡하고 자격시험에서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지분증권의 형태만 살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 최초 인식과 측정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즉 매매한 날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여기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가 있다면 이거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세요. 이것만 다릅니다.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예외인 거죠. 원래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는 이 자산은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게 있으면 다 더해야 돼요. 얘는 더하는 게 맞아요. 얘만 유독 안 더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었죠. 예외인 거예요. 얘만. 그래서 당연히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어떤 부대 원가가 들어가면 더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당연한데 얘만 특이하게 그냥 비용 처리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죠. 그냥 그렇게 하려니까 하는 건데 이 자산은 상당히 오래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취득할 때 어떤 부대 원가 있으면 다 더해요. 얘는 좀 상당히 많이 오래 갖고 있을 자산이니까 원칙대로 다 더합니다. 재고자산 취득할 때처럼 유형자산 취득할 때처럼 다 더하는데 얘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이고 매수와 매도가 진짜 자주 일어나는 거야. 사고 금방 팔고 사고 금방 팔아. 그래서 그 사고 파는데 이 취득하는 전체 금액에 비해서 그 취득하는 부대 비용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걸 원가에다 예전에 더했었는데 더하면 취득 단가가 아주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더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례 볼게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주당 8,000원씩의 공정가치입니다. 액면은 무시하시고 액면은 우리한테 필요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거래 수수료가 함께 나가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줄여서 쓸게요. 원래 8,000원짜리 10주 8만 원인데 거래 수수료까지 합쳐서 84,000원.
그리고 현금 나가면 되겠죠. 84,000원. 근데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라면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단기 매매증권이면 8만 원만 쓰고 4,000원은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 수수료, 비용 처리하셔야 된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사요. 5만 원.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시장성 있는 주식을 사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이것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취득할 때.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부대 원가 있으면 더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후속 측정입니다. 그래서 후속 측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매도 가능 증권 A라는 것을 하나 취득했는데 금액이 5만 원짜리였고 현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매도 가능 증권 B 5만 원 주고 샀고 현금 나갔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후속 측정, 기말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단기 매매증권은 기말의 평가 어떻게 해요? 공정가치를 평가하죠. 그래서 이익이 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손해가 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바로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가법.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지금 얘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을 샀는데 시장성도 없어. 그리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취득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시가법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시장성이 있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은 미실현 보유 손익은 영업의 수익 비용 처리하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생긴 것은 그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거나 내다 팔 때 또는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해서 단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우리가 처분하는 상황을 볼 텐데요. 손상 차손이라는 얘기는 이 매도 가능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처럼 시장 가격이 오르면 쫓아서 올라가고 떨어지면 내려가요. 근데 얘는 영업의 수익 비용을 처리하는데 쟤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가치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푹 떨어져요. 푹 떨어지면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실을 쓰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손상 차손이라는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바로 비용 처리하고 지금 그동안에 모아놨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한꺼번에 정리해서 없애라는 얘기예요. 범위가 좀 넘치니까 그 얘기는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나머지 상황을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1년도 12월 30일에 시장성이 없는 매도 가능 증권 A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대요. 자, 매도 가능 증권 A가 취득 원가가 5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샀는데 시장성도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그럼 회계 처리 못 하는 거지. 원가법을 쓰는 거고. 두 번째 주식을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B가 취득 금액이 5만 원짜리인데 공정가치가 6만 원 올랐어요. 올랐죠, 이제. 그러면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자, 1년도 12월 말에 평가할게요. 12월 31일 날 글씨를 좀 줄여서 쓸게요. 지금 이거는 뭐 거의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평가 안 하는 거니까 저거는. 자, 5만 원짜리가 6만 원 올랐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B를 올립니다. 만 원.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만 원. 똑같잖아. 단기 매매주권 올리고 단기 매매주권 평가 이익. 그런데 이제 이것의 위치가 틀리다는 거지. 이것의 위치가 수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모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익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X2년도가 됐어요.
시장성 없는 매도 가능 증권 A는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계속 평가를 못 하는 거고,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B의 공정 가치가 57,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처음에 샀을 때 5만 원, 1년도 말에 만 원 해서 지금 6만 원짜리가 됐죠. 근데 이게 올랐는데 떨어졌어. 3,000원 떨어졌죠. 그럼 내려. 매도 가능 증권 B를 3,000원을 내려요. 그러면 6만 원에서 3,000원 내렸으니까 57,000원짜리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이때 쓰는 이름이 아무 일이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데, 평가 이익이 먼저 있잖아. 버티고 있죠.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애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범위 내에서 이게 많죠. 3,000원만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 요거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예요. 먼저. 이게 되셨죠?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저기 자본 배우셨을 때 이런 거 들으셨죠? 절대 같이 못 나오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절대 같이 못 나와요. 얘가 나올 때 얘가 있으면 얘를 먼저 지워야 돼. 얘가 나올 때 얘가 있으면 얘를 먼저 지워야 되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마찬가지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 하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생긴 상황에서 이익이 있으면 먼저 지워요. 부족해? 그러면 그때 이제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년도가 됐어요. X 3년. 매도 가능 증권 B를 6만 원에 이제 처분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이거죠. 이게 생겼다가 손실이 생긴 상황이면 일단 갖다 쓰고, 지금 여전히 이쪽에 7,000원이 좀 남아있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이제 내다 팔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빼야지, 이제. 매도 가능 증권 B를 내다 파는데 얼마를 없애야 되겠어요? 5만 원, 6만 원 잡혀 있다가 3,000원 제거시켰기 때문에 57,000원 잡혀 있는 거죠. 그거를 6만 원에 판대. 57,000원 뺄게요. 그리고 6만 원을 받습니다. 돈은 6만 원 받을게요.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57,000원짜리가 날아가고 6만 원을 받으니까 3,000원 이익 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바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생겼죠. 갖다 썼죠. 남은 것을 마저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처분할 때 정리하려니까. 손상 차손이 생기거나 처분 시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정리하려니까 매도 가능 증권 줄여서 쓸게요. 평가 이익 7,000원 남았죠. 7,000원. 이렇게 마저 다 갖다 써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양쪽을 채웁니다. 여기 67,000, 여기 57,000이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0,000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의 논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사고 팔고 할 자산이니까, 금방 사는 자산이니까 그냥 이익이 나면 바로 평가 이익 잡고 수익에 손익에 반영하고, 손해 나면 바로 떨어뜨려서 손실에 반영하고. 근데 얘는 좀 오래 갖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더라도 순이익에 반영하지 말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자본 항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플러스로 잡고 있다가 떨어지면 그 플러스를 다 갖다 쓰고 부족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말 내다 팔 때, 처분할 때 이걸 마저 정리해서 처분 손익에 반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해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이게 단순한 상황이니까 시험은 이 정도 나옵니다. 올라가면 늘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떨어지면 내리고 손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손실이죠. 이익을 먼저 갖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손실이야. 그래서 그 상황이 여기 옆에 이제 써 있네요. 해설해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57,000원으로 떨어졌는데 48,0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6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얼마로 떨어지냐면 그 얘기가 아니지. 여기까지. 자, 일단 10,000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지금 6만 원짜리인데 이게 얼마로 떨어지냐면 조금 떨어지면 갖다 쓰면 되는데 4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얼마가 떨어졌냐면 12,000원이 떨어졌거든요.
자, 이제 12,000원 떨어졌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없앨게요. 매도 가능 증권 B를 12,000원을 제거시켜요. 근데 갖다 써야 될 게 얼마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없잖아.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줄여서 쓸게요. 이걸 10,000원 갖다 써서 없애버리고도 부족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때 쓰는 이름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2,000원 이렇게. 요 이름. 이게 많으니까 갖다 쓰고 여기가 7,000원 남지만 더 많이 떨어지니까 다 갖다 쓰고 부족하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처럼 이제 팔아볼게요. 팔을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이제 얼마 남았냐면 6만 원짜리가 48,0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럼 이제 48,000원 남은 거지. 마저 갖다 써서 없애버릴게요. 48,000원 이제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돈은 받는데 현금은 6만 원 받겠죠. 그리고 바로 처분 손익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남아있는 얘 있잖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정리해서 없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0원을 없앱니다. 그리고 양쪽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6만 원, 여기가 5만 원이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10,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많으면 갖다 쓰면 되는데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갖다 쓰고 손실이 생기고 또 그 이후에 이익이 생기면 이 손실을 없애고 이익이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봐두셔야 되고. 요거를 단기 매매증권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요 화면을 그대로 놓고 이쪽 거 하고, 이게 만약 단기 매매증권이면 뭐가 달라지는가 봅시다. 자, 이쪽 라인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무시하고,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고, 줄여서 쓸게요. 5만 원. 현금 5만 원. 자, 그런데 이제 12월 말에 단기 매매증권이 6만 원 튀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10,000원 올리면 되지. 그리고 이쪽에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죠. 자, 얘는 진짜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다시 떨어졌네요. 3,000원. 그러면 빼야지. 단기 매매증권을 3,000원 줄이고, 이때 쓰는 이름은 그냥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이게 두 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3,000원. 그래서 첫 번째 연도는 오르니까 수익 잡고 다음 연도는 떨어지면 또 비용 잡는 거야. 비용, 영업의 비용. 자, 그리고 이제 내다 팔아볼게요. 현금 6만 원 받고 파네요. 현금 6만 원. 없어져야 되는 단기 매매증권은 6만 원 잡혔다가 3,000원 줄였으니까 57,000원일 거고. 그리고 57,000원짜리를 6만 원을 팔았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3,000원. 자,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개를 다 비교해 보면요. 이런 자산을 취득해서 벌어들인 손익의 차이와 이런 자산을 사서 벌어들인 손익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이제 잡아보세요. 여기 아직 수익이 생긴 게 아니죠. 플러스로 잡아놨어. 그 다음 플러스 일부 갖다 썼어. 그리고 처분할 때 이걸 완전히 다 정리하고 처분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처분 이익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얘 보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 연도에 평가 이익 10,000원 잡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손실 3,000원 잡았죠. 세 번째 연도에 다시 처분하면서 이익 잡았죠. 그럼 결국은 뭐야? 이익 10,000원, 손해 3,000원, 다시 이익 3,000원이니까 결국은 얘도 10,000원인 거야. 길게 놓고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이익은 똑같이 10,000원인데 얘는 그때그때 이익 나면 이익 잡고 손해 나면 손해 잡고 이렇게 하라는 거고,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익 나도 이익으로 잡지 말라니까. 그냥 플러스로 놔. 자본 항목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면 그걸 갖다 쓰고 부족하면 마이너스로 놔. 하다가 마지막에 대답할 때 정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좀 투자할 주식이고, 예를 들면 회사가 자금이 좀 남아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의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팍 튀어봐요. 주가가 팍 튀면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얘가 단기에 손익에 반영이 되면 손익이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손익이 늘면 그만큼 배당을 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요. 그럼 배당해야 될 돈이 갑자기 커졌잖아. 영업활동도 아닌데. 그럼 배당 압력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영업 잘하고 있는데 주식 잘못 투자해서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럼 얘 때문에 영업수익이 훅 떨어지잖아. 그래서 원래는 얘도 얘들처럼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영업에 수익 넣었다가 영업에 비용 처리하면 맞는데, 이제 경제단체에서 이런 투자한 주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오르면 배당 압력이 들어오고, 떨어지면 영업이익에 손해를 미쳐서 순이익이 작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 갖고 있을 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이익에 반영하지 말고 자본 항목에 플러스로 놨다가 배당 압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떨어지면 마이너스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내다 팔 때 반영합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급수에서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보겠습니다. 뭐 장기 대여금은 별 내용이 없죠. 장기 빌려준 거죠. 대여금. 유동자산에서 단기 대여금하고 똑같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경우에 만기 보유증권을 분류합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주식의 형태가 있을 수가 없겠죠. 다 사채입니다. 이걸 발행한 사람은 사채, 이걸 취득한 사람은 만기 보유증권. 근데 사채인데 만기까지 안 갖고 있을 거야. 언제 팔지 몰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사례를 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에 분류되는 이 만기 보유증권과 방금 배웠던 이 매도 가능 증권을 묶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장기 투자 증권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취득하는 사람이 사채를 이걸 발행한 사람은 사채고, 취득한 사람이 보유 목적이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겠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이니까, 이 사채에 발행되는 발행가액을 보면요. 사채가 이제 보통 뭐 3년 이상인데, 사채가 액면이 뭐 10,000원짜리, 이자율이 10% 그러면 매년 사채 발행한 사람은 1,000원씩의 이자를 주고요. 현금 흐름을 잠깐 보자는 얘기예요. 1,000원씩, 1,000원 4년이라면, 그리고 만기에 10,000원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사채는 이 만기에 받을 액면의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의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고, 이 각각에 받는 이 돈은 연금의 형태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년짜리 유효 이자율이 뭐 8%라면 8%짜리 현가 계수를 찾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이건 연금의 형태로 흘러가니까 10,000원, 1,000원짜리 4년에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 현가 계수를 찾아서 여기 금액을 다 더한 게 사채 발행가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만기가 10만 원, 액면이 10만 원짜리고 액면 이자율은 8%고 매년 이자가 말일날 지급되니까 8%면 이제 8,000원씩 지급이 되겠다는 얘기네. 8,000원씩. 그래서 이걸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시장 이자 10% 환산하면 여기가 이제 92,418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발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사채 92, 말 잘못했다. 사채는 항상 액면으로 적어야 돼요. 10만 원. 그리고 돈을 받을 때 할인 발행했네요. 현금으로 92,418을 받고, 이때 쓰는 이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자, 이걸 취득한 사람이 목적이 만기까지 보유하겠대. 그럼 나는 이제 만기 보유증권인 거야. 만기 보유증권 얼마 주고 샀어요? 92,418. 그리고 현금 92,418.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이후 거는 우리 급수 좀 멈추니까 그냥 만기 보유증권은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사채고 나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더라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볼게요. 투자부동산이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다만
다음의 목적의 부동산은 제외하겠다. 1번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빌려주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쓰려고 갖고 있는 것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팔려고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재부자산이어야지. 유형자산이죠.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 자, 퇴직보험 예치금부터 보겠습니다. 이 퇴직보험 예치금은 이제 폐지가 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종전의 기출문제 예전 걸 좀 보시려면 그리고 회계 처리가 이제 새로 생긴 퇴직연금하고 똑같은 거니까 일단 한번 받으시면 되겠네요. 퇴직보험 제도를 잠깐 보면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원래 이제 퇴직금이라는 것이 회사가 갖고 있다가 직원 퇴사하면 줘야 되는데 회사는 이걸 다 퇴직급여라고 이렇게 처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근데 회사가 이제 망해가지고 직원들이 월급을 못 주니까 퇴직금을 못 주니까 이게 이제 세법적으로 얘기하면 회계학은 비용이 다 돼서 세금을 줄여줬고 그런데 나갈 때 회사가 망하니까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고 그러니까 너 여기다가 지금 돈이 다 어디 있겠어요? 비용만 처리한 거지 뭐 돈 다 갖고 가만히 놔두지는 않잖아. 다 써버리죠.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너 외부에다가 사회에 적립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는데 첫 번째가 생겼던 게 단체퇴직보험이에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을 해서 돈을 외부에 놔두라는 거야.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다 써버리니까. 근데 이 단체퇴직보험의 수급권자가 회사야.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돈도 다 갖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요거 폐지하고 그 다음에 퇴직보험 제도를 둔 거예요. 퇴직보험은 이것도 사회에 적립을 하는데 수급권자가 직원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상태가 어려워지면 못 갖다 써요. 이때 나온 이름이 이제 그때 적립한 돈이 퇴직보험 예치금이라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연금도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퇴직금을 일시불로 타지 말고 복권도 뭐 연금 복권 나오듯이 한 방에 다 받아갖고 쓰지 말고 연금처럼 꼬박꼬박 써라. 그래야 국민연금 작으면 퇴직연금하고 합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건 더 이상 없어.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바로 나오는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 퇴직연금 중에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게 있고 이게 확정기여형이에요. 하나는 퇴직연금 돈 납부했는데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아. 예? 제도가 이 제도가 없어지고 이 제도로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거 출제하면 안 되죠. 없는 제도를 옛날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 근데 회계처리는 얘하고 똑같으니까 일단 한 번만 보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그렇다.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고자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지금 여기서 본 퇴직보험 예치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기업이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후 퇴직보험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 예치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합니다. 이 돈을 내놓으면 나중에 줘야 될 퇴직금이 지급 의무가 줄어드니까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하래요. 얘도 똑같아요. 같은 제도인데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결국은 연금의 형태로 받는 거. 그래서 보시면 부채 중에서 퇴충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금액은 이거나 이거는 이 밑에 바로 붙여가지고 퇴충해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를 하래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줄어드는 거니까 상황은 똑같다. 제도만 다르고 이름이 달라진 것 뿐이다. 퇴직보험 제도가 폐지가 됐고 지금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개정 과목은 실무에서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지만 이름만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똑같습니다. 이 이름을 안 쓰고 이 이름을 쓰면 되는 거니까. 퇴직보험에 가입했는데 100만 원 현금을 내요. 납부액 중에 1%는 보험회사 사업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돈을 냈죠. 현금을 100만 원 냈고 이것이 퇴직보험에 가입했다니까 이름은 퇴직보험 예치금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게 지금 자산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표시를 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쪽에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으라는 거야. 퇴직보험 예치금 요 100만 원 속에 1%가 보험회사 사업비니까 99만 원만 적고 여기는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 수수료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10,000원.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퇴직보험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다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요 위에 이름만 뭐로 바뀌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뀐다는 것만 다르다.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는 봐두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인데 말씀드렸죠. 단체퇴직보험, 그 다음 퇴직연금. 근데 이 종류가 두 개예요. 방금처럼 확정 기여형과 급여형이 있는데 읽어봅시다.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충당하고자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되고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사회에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에 연금의 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거 나눠서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받거나 한꺼번에 받거나 퇴직금의 사회 적립을 통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다. 그런데 종류가 확정 기여형이 있고 급여형이 있는데 기업이 확정 기여형을 설정하면 그걸 선택하면 당해 회계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될 이 부담금, 이 기여금을 곧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이렇게 확정 기여형을 선택하면 회사의 부담금을 바로 퇴직급여 처리하고 확정 급여형을 설정하면 기업의 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급여형이 급여였고 기여형이 이거면 좋을 텐데 급여형이 급여가 아니야. 확정 급여형은 연금 운용자산이고 기여형이 급여예요. 같이 섞어졌으면 같은 이름이 맞춰졌으면 외우기가 쉬울 텐데요. 확정 급여형은 급여가 아닙니다. 퇴직금 운용자산, 기여형이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기업의 연금 부담금을 퇴직형 운용자산을 계상하시고 이 퇴직형 운용자산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시래요.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또 뭐도 있냐면 퇴직연금 미지급금도 있는데 이 이름은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나중에 이제 퇴사를 했어요. 이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 제도겠지? 아니야. 급여형을 갖고 있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일시금을 받아가면 바로 돈 다 빼고 돈을 줘버리면 되는데 연금의 형태로 받아가요. 그러면 돈 조금씩 줘야 되잖아. 그때 잡아놨을 때 미리 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때 쓰는 이름이 퇴직연금 미지급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 하여간 요 이름들은 아까 얘하고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해라.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감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미지급금도 이렇게 있더라는 것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다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퇴직연금 미지급금 합계액을 넘치면 그 초과액은 자산으로 투자자산 쪽으로 보내래요. 지금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고 만 1억. 근데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2억이야. 근데 뺄 게 2억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치는 금액은 이쪽에다가 자산으로 1억 이렇게 넘기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사례 볼게요. 사례를 보기 전에 사례는 이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대요. 기여형에. 자, 기여형에 가입했대. 확정기여형, 급여형. 그죠? 거꾸로라고 그랬잖아요. 급여형이 급여가 아니야. 기여형이 퇴직급여 처리하는 거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했어요. 현금 납부했대요. 자, 그럼 현금 내요. 현금 내고 금액은 100만 원. 여기다가 그냥 곧바로 퇴직급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끝이야. 퇴사하면 아무런 회계 처리 하지 않아요. 바로 뒤에서 볼게요. 확정급여형에 가입했대요. 자, 이거죠.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주면 되겠죠. 200. 여기도 200. 그런데 이제 좀 더 추가하면 아까 쟤처럼 이 지급한 이 돈 속에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1% 들어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수수료, 비용, 이 전체 중에서 1%를 여기다가 빼고 나머지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볼게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회계처는 딱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확정 급여형을 먼저 봅시다.
DB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상황은 이래요. 회사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있고 근로자가 있어. 내용 보면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회사하고 근로자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퇴직급여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뭐 보통 뭐 1년이나 한 달치씩 이렇게 퇴직급여가 노사 합의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 금융기관에 이 돈을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일부를 뭐 전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한 30% 정도 줘야 될 전체 금액 중 한 30%를 부담금을 납부했다 칩시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노사에 의해서 합의해서 결정이 되고 회사는 연금 수리에 의한 산출된 부담금, 그 연금 수리 이제 보험회사 해주겠죠. 그 부담금을 꼬박꼬박 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고요. 이때 납입할 때 이 회계 처리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현금 내고 지금 여기 회계 처리. 그리고 이제 운영 수익이 생기는데 여기다 운영을 했지만 운영의 주체가 얘야. 직원이 주체가 아니라 회사가 뭐 잘 수익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뭐 펀드를 선택하든지 안정성을 따지려면 뭐 이자는 낮지만 뭐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선택하는 그런 상품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운영 수익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퇴사를 하지. 퇴사를 하면 내가 전부 중에 30%를 넣어놨죠. 그럼 나는 이제 나머지 70%를 지급을 할 텐데 70%를 지급하는데 여기에 운용 수익이 잘나서 커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30%만 주는 게 아니라 30%에서 플러스 돼가지고 운용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지불되는 돈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줘야 될 금액보다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게 운용 수익이 잘못되면 마이너스가 생기면 여기서 더 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납부할 때 회계 처리까지만 끝이고요. 이것들을 퇴사를 할 때 회계 처리는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운용주체가 회사인데 운용 수익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늘려. 이자가 찍혔다. 이자 수익. 여기까지도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 확정 기여형 볼게요. 확정 기여형은 뭐 회계 처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상황은 이래요. 회사가 있고 근로자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읽어보겠습니다. 회사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자 이제 이 사람도 나가면 정해진 다 퇴직금이 있겠죠. 여기다 적립을 하는데 전액을 다 해요. 전액.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이 금융회사하고 내가 내 계좌로 지금 이 주체가 이제 운영의 주체예요. 내 계좌로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상품을 선택할 거냐? 펀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안정적인 걸 선택할 거냐?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할 거냐 해서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얘는 수익이 오르건 말건 내가 이 사람이 받는 급여는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확정됐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수익을 잘 올리면 얘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운영의 주체가 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운영 성과에 따라 확정 급여형에서 정한 퇴직급여 수준보다 퇴직금을 이상의 것을 받을 수도 있다. 자기가 주체니까. 그리고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 이때 이제 얘가 전액을 이렇게 납부할 때 뭐라고 회계 처리하느냐. 그냥 퇴직급여라고 이렇게 하고 현금을 내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기여금을 낼 때. 그리고 얘가 퇴사를 한다고요? 얘는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어요. 퇴사를 하면 이제 얘가 이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의 형태, 일시금의 형태로 계속 받아가겠죠. 그래서 회사는 지급할 때 기여금을 납부할 때 곧바로 퇴직급여 처리하면 끝이다. 그래서 급여형인가 기여형인가 잘 구분해서 급여형이 퇴직급여였으면 딱 좋겠는데 외우기가 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니에요. 기여형이 퇴직급여고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